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천재였고 결국 닐스 보어에게 졌다. 교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면요? 만약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균열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그 균열을 가리키며 여기 무려 30년 동안 무시당했다면요? 그리고 뒤늦게 누군가가 실험으로 확인했을 때 그 균열이 정확히 그가 말한 자리에 있었다면요? 그가 말한 자리에 있었다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그 균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의 아무도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충격이 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요. 동전을 던져서 손에 받고 주먹을 줍니다. 제가 손을 펴기 전에 이 동전은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겠죠. 모르죠.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겠죠. 둘 중 하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둘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이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제가 손을 펴기 전까지 이 동전은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전은 두 상태의 유령 같은 결합 속에 있다가 제가 손을 펴는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로 결정됩니다.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요. 그런데 그가 고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놓친 한 가지를 정확히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부터 정리해보죠. 아인슈타인은 무작 받아들이지 못했다. 버김서 태엽섭 닥턴턴 우주를 원했다. 시계 태엽 같은 우주를 원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걸로 끝. 이게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동화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두뇌 중 하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심각한 모독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수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그가 만든 거나 다름없죠. 빛이 입자, 광자 단위로 온다고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전 효과를 설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이해 못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가 의문을 품은 것은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학이 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가 그 점 내일 비 올 확률이 70%라는 예보가 있고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온 이유가 자연 자체에 진짜로 70% 확률이 박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특정 기압, 습도, 바람의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 모델이 그걸 다 잡아내지 못해서 그냥 70%라고 뭉뚱그린 걸까요? 70%라는 숫자는 세계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지일까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과학이론의 질문이기도 해요.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전자는 측정하기 전까지 정해진 위치를 갖지 않는다. 여기 있을 확률 40%, 저기 있을 확률 25%. 또 그리고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주도한 정설은 더 이렇게 말했죠. 이 확률은 근본적이다. 더 깊은 설명 따위는 없다. 전자는 정말로 위치를 갖지 않는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다. 아인슈타인은 멈춰 섰습니다. 잠깐, 그걸 어떻게 알지? 더 깊은 설명이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전자는 실제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 이론이 그걸 못 짚어내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 이건 비합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가장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중요해. 아인슈타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는 무엇이 단순히 철학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정을 설계했어요. 논리적인 함정을요. 1935년 두 명의 동료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1935년 그는 그 함정을 발사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EPR 논증입니다. 이 논증이 왜 아름다운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입자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입자 A, 입자 B. 둘이 상호작용한 뒤 서로
멀리 날아갑니다. 수마일, 수광년 떨어져도 좋아요. 양자역학은 이 두 입자가 엔탱글들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엔탱글라는 단어는 슈레딩거가 만들었지만 그 무서운 의미를 처음 꿰뚫어 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자, 두 입자의 총 스핀이 0이라고 합시다. 스핀은 양자 속성인데 위든 아래든 가리키는 작은 자이로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스핀이 0이라면 A가 위면 B는 반드시 아래여야 해요. 항상 반대. 무조건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하기 전까지 두 입자 모두 정해진 스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A를 측정해보면 저는 즉시 알게 됩니다. 저 멀리 은하 반대편에 있는 B는 아래라는 걸요. 즉시. 제가 B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스핀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 보고 말했죠. 좋아. 내가 여기서 A를 측정해서 저기 있는 B의 스핀을 알 수 있는데 그건 B의 스핀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지. 안 그러면 내 측정이 빛보다 빠른 신호를 우주에 보냈다는 말이 되니까. 그런데 빛보다 빠른 건 없어.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불완전해.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무작위성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완전하거나 아니면 우주 저편의 입자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후자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 spooky action at a distance이라고 부르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장갑 비율을 떠올려 보세요. 왼쪽 장갑과 오른쪽 장갑을 상자에 넣어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뉴욕으로 보냈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상자를 뉴욕으로 장갑을 받다면 뉴욕 상자에 오도 있다는 걸 즉시 알 수 있죠. 장쪽 장갑 없습니다. 여기에 유령 같은 건 없습니다. 장갑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양자 입자도 똑같다고 봤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거의 30년 동안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옳거나 아니면 이 질문은 정말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 신경 쓸 가치도 없거나 사람들은 양자역학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레이저를 만들었고 이미 같은 건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거친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논증은 한 가지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못한 가정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국소성 럭더 수업전더 깊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저 먼 곳에 즉시 영향을 줄 순 없다. 영향은 시공간을 통해 전파되어야 한다. 공을 밀면 굴러가서 다른 공을 친다. 이건 그냥 상식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본인이 잎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완전하다면 국소성을 위반한다. 그런데 국소성은 신성불가침이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30년간 교착 상태였습니다. 보어는 양자역학은 그럴듯이라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그럴 리 없어라고 했죠. 누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철학적 다툼처럼 보였죠. 조용한 아일랜드 물리학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존 그가 한 영인이 검증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가정을 실험으로 검증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으로요. 벨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즉 입자들이 장갑처럼 미리 정해진 속성을 갖고 있다면 두 입자에서 측정한 결과들의 상관관계는 특정한 수학적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 한계를 뚫고 나가는 더 강한 상관관계를 예측합니다. 이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얽힌 입자 두 개를 다른 각도로 측정한다. 상관관계사 별의 한계 안에 있나? 아니면 뚫고 나가나? 1982년 파리 알랭 아스페 알라인 에이스펙트의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정처럼요. 상관관계는 벨의 한계를 뚫고 나갔습니다. 양자역학이 옳았어요. 자연은 벨 부등식을 위반합니다. 자연은 벨 부등식을 위반합니까? 심지어 아스페는 한 가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렸어요. 혹시 입자들이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쪽 검출기에서 결정하도록 설계했죠. 빛이 다른 쪽으로 갈 시간조차 없도록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후 실험들은 수십억 년 전 쿠이사의 빛을 이용해 측정 설정을 무작위 결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벨 부등식은 매번 위반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인슈타인의 가정 중 적어도 하나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입자들이 측정 전에 정해진 속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한 입자를 측정하는 것이 다른 입자에 즉각 영향을 미치거나 둘 다거나 장갑 이야기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이상해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그냥 틀렸을까요? 여기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네, 틀렸습니다. 벨이 그걸 죽였고 실험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서는 벨이 그걸 죽였고 실험이 확인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압도적으로 옳았습니다. 진짜 균열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는 양자역학이 완전하다면 우주에 멀리 떨어진 부분들이 그는 양자역학이 완전하면 우주에 멀리 떨어진 부분이고 실험은 그 마법이 진짜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이러니가 보이시나요? 아인슈타인은 터무니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EPR 논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 이거 봐, 이렇게 무린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이렇게 답한 거예요. 맞아. 나는 정확히 그렇게 작동해. 다시 말합니다. 양자역학에 대해 틀렸다고 비난받던 그 사람이 바로 양자 얽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양자역학이 결함투성이임을 증명하려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 좀 봐라고 했고 자연은 그래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답한 겁니다. 과학사에서 이보다 더 멋진 반전이 있을까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확률을 줍니다. 너무나 정확한 확률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균열이에요. 수학의 균열이 아니라 이야기열, 현실에 대한 우리 이해의 균열. 이중 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두 슬릿이 모두 열려 있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켜요. 그런데 슬릿 하나에 검출기를 놓아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는 순간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해요. 전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걸까요? 양자역학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측정 결과를 예측하는 레시피만 줄 뿐 측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만든 불을 받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만든 본인이 자기 이론이 함의하는 슈레딩거에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들은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자주 놓쳐요. 슈레딩거는 이걸 진짜 실험으로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봐, 이걸 원자에서 고양이까지 확장하면 얼마나 터무니없어지는지. 양자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거기에 균열이 있어. 이걸 우리는 측정가가 일어나고 있어. 양자중첩은 어디서 끝나고 분명한 현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능성은 어디서 끝나고 분명한 언제 사실이 되는가? 양자역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측정할 때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측정이 뭡니까? 검출기가 원자를 측정하는 건가요? 고양이가 검출기를 측정하나요? 여러분이 상자를 열 때 고양이를 측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존 휠러의 지연된 선택 실험은 더 충격적입니다. 광자가 슬릿을 이미 통과한 다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어느 슬릿으로 갔는지 볼까? 아니면 간섭 무늬를 볼까를 결정한다고 합시다. 광자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광자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결정합니다. 슬릿을 확인하는 쪽을 택하면 광자는 입자처럼 한쪽으로 갔던 거고 간섭을 보는 쪽을 택하면 파동처럼 양쪽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과거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실은 관찰되기 전까지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실은 관찰되기 전까지 이게 아인슈타인의 균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가 살짝 어지러우신다면 정상입니다. 이걸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종류의 질문을 함께 파헤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입자들이 항상 정해진 속성을 갖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비국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입자들 사이의 순간적 연결,
데이비드 보메이비드 보움이 그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일관성 있고 양자역학과 똑같은 예측을 주죠. 단 비국소적 영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요. 아니면 측정 전까지는 정해진 속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측정 행위가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게 코펜하겐 해석임지. 왜 의식이나 큰 물체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했어요. 또 다른 옵션도 있죠. 파동함 검수 변수만 측정할 때마다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측정할 때마다 우주가 갈라진다. 모든 결과가 각자의 가지에서 일어난다. 다색의 해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소성을 지키지만 상상도 못할 만큼 현실이 팽창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의 전부입니다. 어느 것도 완전히 편안하지 않아요. 그게 솔직한 상황입니다. 자, 잠시 멈추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 모든 대거진도의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세대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양자역학급 벤자극역 외점과 그가 틀렸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는 눈을 굴렸죠. 불쌍한 아인슈타인, 과거에 갇혀버렸군. 그리고 수십 년 후 벨이 증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문이 누구도 던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걸요. 실험은 그가 가리킨 그 이상함이 실제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의 모든 분야가 뭔가 빠져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고집에 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하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그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는 옳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옳은 질문을 던지는 건 전투의 절반 아니 그 이상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터무니없다고 했던 그 유령 같은 작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양자 컴퓨터의 핵심 자원이 됐습니다. 암호의 기반이 됐고 양자 순간이동,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타트rek처럼 사람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한 입자의 양자 상태를 다른 입자로 전송하는 기술이고 실험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결함이라고 봤던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산 자원이 된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이건 시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균열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론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이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을 쓰는 사람들은 예측이 맞으니 만족했어요. 그들은 그 잠긴 방에 신경 쓰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현실에 대해 말해주지 못하는 이론은 완성된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 동안 틀린 사람 취급을 받을 각오를 했어요. 그 질문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가장 깊은 형태의 과학적 진실성이에요. 쉬운 길은 모두가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닥치고 계산해. 어려운 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작동하든 말든 나는 이해하고 싶다. 아인슈타인이 본 양자의 진실은 주사위나 무작위성이나 과거에 매달리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 자체의 본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정밀한 우리의 이론이다. 침묵하는 자리, 무엇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자리,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무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자리,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무가 아닙니다. 그건 단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단서. 언젠가 누군가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이 그 단서를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분은 아인슈타인에게 감사해야 할 거예요. 답은 틀렸지만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옳았던 그 남자에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벨의 실험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비국소성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뭔가 더 있을 거야 라고 고집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가장 흥미로운 답변에는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